이 계약별 지식재산권 보호장치라는 강연을 맡은 이종경 변호사입니다. 강연의 순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특허권의 중요성, 그래서 계약별로 IP가 얼마나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코스모스 인큐베이터라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왜 바이오 산업에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출원 증가율을 보시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두드러진 글로벌도 그렇고 전체 특허 출원에서 바이오 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면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결과치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지식재산권,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특성 때문에 어떤 이렇게 특허 출원도 많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은 긴 시간을 거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개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특허가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은 하나의 기업이 처음부터 신약이 나올 때까지 모든 단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제휴하고 합종 연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는 그렇게 사업적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제휴와 합종 연행의 관계에서 선택하는 계약이 기술 이전 계약, 공동 개발 계약, 조인트 벤처 계약, M&A 계약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계약에서 전략적 파트너와 이런 어떤 계약의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나 영업 비밀이 신약 개발 단계부터 해서 매출로 연결되기, 바로 이제 신약에서 매출로 연결되기보다는 글로벌 회사 등 다른 제3자와의 관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고려하고 상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의 니즈를 고려하고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계약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더욱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은 플랫폼 기술이나 리서치 툴 같은 확장성이 있는 기술이 되면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서는 어느 기업이 외국 제약회사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술 양도 계약일 수도 있고요. 실시권 허락 계약,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이제 칭해지죠.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양도 계약은 특허권 자체를 그냥 이전하여 주는 것이고요. 실시권 허락 계약은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권한을 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권 허락 계약은 특허 명의는 이제 자신이 갖고 특허를 자기가 보유하되 특허를 사용할 권리만을 특허에서는 그걸 실시할 권리라고 하죠. 실시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라이센스 아웃 계약, 특히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허 명의를 이전하고 실시권 허락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각 나라별로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특허가 당연히 미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발명이라도 미국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시권을 허락하면, 라이선스를 허락하면 글로벌 회사라든지 제약회사들이 개발이나 임상을 진행을 해서 보다 성숙한 발명으로 해서 해당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의 명의를 누가 가질 것인지까지 같이 포함되는 계약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임상을 거쳐서 상용화 단계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이제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물질 특허에 대해서 비독점적으로 A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면서 그 물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용도에서만 독점적으로 라이센스를 제3자에게 부여하게 되면은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 라이센스의 범위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용도 특허가 있고 여러 가지 특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라이센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확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의 기술, 특히 이제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면 그 기술을 연구한 발명자가 창업한 기후에 그런 기업에 기술 양도 계약을 이례적으로 기술을 넘겨주게 되지만 이런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단계별로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양도 계약보다는 라이센스 계약을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양도 계약이나 이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지급 구조는 페이먼트 구조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상이 되는 기술 양도든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기술이기 때문에 딱 이례적으로 얼마 이렇게 매매라든지 라이센스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양도 금액이라 할지라도 마일스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임상 단계에 따라 지급합니다.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이런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가 있습니다. 이제 로열티는 매출액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로열티를 때 매출액을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 순매출액, 순이익 이런 개념이 있는데 회계상 용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시점은 특히 이제 총 매출액과 순이익의 중간 단계에 있는 순매출액, 그러니까 직접적 비용을 제외한 그 순매출액에서 그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은 말 그대로 그냥 총 매출액이고 순이익은 전체 비용을 모든 비용을 뺀 거기 때문에 순이익과 그러니까 총 매출액은 간단한 지만 이제 순매출액은 진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IP 계약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에 있어서 라이센스 기술 이전의 그 대상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특허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는 임상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서 만약에 내가 가진 기술을 라이센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실시권자가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임상을 해서 그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그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오히려 그 실시를 해준 상대방한테 다시 한 번 더 받는, 데이터는 또 따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갖고 다른 기술을 조금 더 성숙시킬 수 있고 다른 용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구조는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협상에서 협상 파워나 그리고 임상 단계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상 데이터 자체를 영업 비밀로 보아서 그에 대해서 그 사용권에 대해서 라이센스 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오 특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허에서 제형, 용도 발명 등 이제 후속 특허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를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첨예한
그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계량 기술의 부문입니다. 임프루브먼트를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좀 이제 첨예하게 그 라이센스 또는 양도인, 라이센시나 양수인에 따라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이 과연 라이센스 피를 줘야 되는 기술인지,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화학적으로 물질이나 처리 수단, 반응 온도, 그런 어떤 여러 구성 요소들이 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계약의 대상이, 라이센스 대상이 됐던 기술과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렇게 변화된 경우에는 이용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수가 있고, 이용 관계가 없다면 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 또는 양수인은 라이센스 피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용한 것이라면 계약 기술이 그 안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피를 주어야 하고, 그때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지만, 사실은 이게 이용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약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랜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반드시 그 기술은 계량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계량 기술이 이 라이센스 피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봤고요. 지금은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입니다.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라면 앞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단계가 성숙됐는데, 공동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서 계약 상대방의 기술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의 기술이 B라는 기업의 기술이 필요해서 그 A라는 기업의 기술을 완성시킬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A 기업의 기술, B의 기술이 backward IP라고 하고요. 그 공동으로 개발해서 새롭게 내놓을 새로운 어떤 개발의 결과물을 forward IP, forward 지식재산권, 이렇게 이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월드 IP에 대해서 상호간에 크로스 라이센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스의 이슈가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포워드 IP 개발의 결과물을 누구한테 귀속할지가 이제 계약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공동 연구 개발의 결과물, 포워드 IP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을 누가 부담한지, 그 다음에 이 개발에서 누가 역할을 했는지, 백월드 IP가 누가 핵심적인 건지, 이렇게 됩니다.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인 포워드 IP가 A 회사에 기속되었다 할지라도 B도 자신의 기술을 기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기술 개발 피만 받을 건지, 아니면 그 포워드 IP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B라는 기업의 기술도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로열티 형식의 지급 구조를 취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실시 후의 보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글로벌하게 연구들이 제휴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각 국가별로 출원해야 되고, 특허법이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국가의 기관과 이런 공동 개발 연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국가의 특허법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연구가 이루어진 주된 장소에 특허를 우선 출원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둘이서 협력해서 어떤 개발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 여부를 확정해서 이 특허를 미국에선 누가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에선 누가 특허 출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론 계약에서는 논의하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실행하거나 중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인트 스티어링 커미티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의 적절한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인트 벤처 계약입니다. 조인트 벤처 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면서 그 기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파트너하고는 강력한
그 구속이 되는, 바인딩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에 기술을 갖고 있고 B는 금전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이제 이 기술을 조금 더 개발시키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A는 그 특허 자체를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게 되고 B는 금전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돼서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단순히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가 갖고 있는 IP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 소유하게 되고요. 조인트 벤처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배당 등이 일어나게 되면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이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더 강력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M&A 계약들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이제 장표에서 살펴봤듯이 A라는 형태의 회사와 B라는 형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만약에 뭐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이 조인트 벤처 컴퍼니에 출자하고 나머지 기술이 있으면 이제 그 기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M&A 같은 계약이라면 사실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타겟 컴퍼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 타겟 컴퍼니에 있는 모든 특허 그리고 사실은 특허를 이전해 오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노하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까지를 전부 이전하거나 또는 인력이 있거나 그 사실은 요즘에 뭐 탤런트 인수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타겟 컴퍼니에 있는 인력까지 내가 가지고 이제 같이 그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그 특허를 개발하고 실시하고 특허를 조금 더 개량할 수 있는 인력까지 취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합병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구조는 뭐 합병이 일어나거나 이제 완전 자회사로 만들거나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크로스보더 해외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를 합병을 위한 SPC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PC에서 주식을 이제 그 타겟 컴퍼니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오고 주로 현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타겟 컴퍼니 주주는 현금을 받고 캐시 아웃, 이 타겟 컴퍼니에 대한 지분이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SPC는 A의 회사의 주식을 그 타겟 컴퍼니 주주한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겟 컴퍼니 주식을 전부 SPC가 갖게 되면서 그 두 번째, 이 칼럼에서 두 번째 그림처럼 SPC가 타겟 컴퍼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SPC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타겟 컴퍼니 쪽으로 역합병, 차라리 타겟 컴퍼니를 남겨두고 역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 회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를 완전한 자회사로 갖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살펴봤고 그 계약에서 어떤 IP 보호 장치,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장치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는 사업을 모색했을 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나의 니즈는 무엇이고 상대방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